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불임 진단을 받은 재벌 2세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저를 냉대했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6개월 후 제가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축하한다며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남매 쌍둥이입니다. 차가운 임신 테스트기 위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붉은 선은 마치 지독하고 잔인한 농담처럼 제 떨리는 손 안에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나, 박서아,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에서 원발성 불임 진단을 받은 여자, 그리고 나와 똑같이 불임 판정을 받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유성그룹의 후계자 강태준과 결혼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흘러가야 했을 이 계약 결혼은 6개월이 지난 지금 내 뱃속에 존재해서는 안 될 두 생명으로 인해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려 하고 있었다. 쨍그랑 그가 아끼는 고급 2100자 그릇이 내 발치에 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뜨거운 한우 갈비탕 국물이 종아리에 튀어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알도 못 낳는 암탉이 둥지만 차지하고 있으면 뭘 해. 그릇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우리 강씨 집안이 너 같은 폐물을 들여서 8대 조상 대대로 쌓아온 복을 다 까먹게 생겼어. 시어머니 윤혜경 여사의 우아하고 고상한 얼굴은 이 순간만큼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곱게 관리된 그녀의 손가락이 내 코앞까지 삿대질했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텅 비고 호화로운 다이닝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쪽 소파에서는 내 시누이이자 강태준의 동생인 강유라가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다듬으며 차갑게 거들었다. 엄마, 쟤한테 화내서 뭐해요. 원래부터 가정교육도 못 받은 고아 출신인데 뭘 안다고 기대하셨어요. 우리 오빠가 마음이 착해서 불쌍하다고 걷어준 거지. 누가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데려가겠어요?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강씨 집안의 시집온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반복되었다. 6개월 전 나는 불임 진단서 한 장을 들고 서울 최고의 재벌가인 유성그룹의 후계자 강태준과 결혼했다. 이 결혼은 서울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모두들 나 박서아가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거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태준 역시 불임 진단을 받았다. 그는 세상의 입방아와 어머니 윤혜경 여사가 끊임없이 주선하는 정략 결혼을 막아줄 아내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아주 큰 돈이 필요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인 보육원 원장님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결혼 전 계약서에는 흑백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유성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는 원장님의 모든 의료비를 책임진다. 우리는 동맹이었고 파트너였지만 부부는 아니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윤혜경 여사는 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며느리인 나에게 단 하루도 좋은 낯을 보여주지 않았다. 명문가 출신인 그녀는 혈통계승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나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치욕이었다. 강태준은 이런 상황을 늘 차갑게 방관했다. 그는 감정이 없는 로봇 같았다. 언제나 완벽한 수트 차림에 언제나 냉담한 표정. 그는 나에게 강태준의 아내라는 신분과 무제한으로 긁을 수 있는 블랙카드를 주었지만 단 한 줌의 따뜻함도 준 적이 없었다. 강씨 집안에서 그는 결코 나를 편들어 주지도 나를 향한 모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한 차가움으로 나를 그의 세계 밖으로 밀어낼 뿐이었다. 이 집에서 나는 값비싸지만 생기 없는 투명한 장식품과 같았다. 거기서 멍하니 뭐 하고 있어. 당장 여기 깨끗하게 치워. 보기만 해도 재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윤혜경 여사의 화는 더욱 치밀어 올랐다. 나는 묵묵히 몸을 숙여 다리에 타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도자기 파편을 줍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순식간에 핏방울이 솟아났다.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핏방울이 마치 붉은 매화처럼 보였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위장에서부터 거세게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을 막았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가련한 척은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게 내가 무슨 종이 인형이야? 강유라가 경멸하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나는 그녀의 조롱에 대꾸할 겨를도 없었다. 메스꺼움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간신히 헛구역질 소리를 참아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났지만 나는 그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위장이 나빠졌다고만 생각했다. 오빠 왔다. 강유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꿀처럼 달콤해졌다. 나는 온몸이 굳어지며 고개를 들었다. 현관에 강태준의 훤칠한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어 가정부에게 건네고 깊은 눈으로 다이닝룸의 난장판을 훑어본 뒤 마침내 내 창백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눈앞의 모든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듯이. 또 무슨 소란이야.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다. 윤혜경 여사는 즉시 억울한 표정으로 바꾸며 고자질을 시작했다. 태준아, 얘 좀 봐라. 겨우 국그릇 하나 건네라고 시켰더니 바닥에 다 깨뜨리잖아.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니? 왜 얘가 여기서 거치적거리게 만들어? 맨날 죽상이나 하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얘를 얼마나 구박하는 줄 알겠어. 강태준의 시선이 입을 막고 있는 내 손에 1초간 머물렀다. 그의 미간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살짝 찌푸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단지 윤혜경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긴 다리를 뻗어 내 곁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나쳐갔다. 그의 무관심은 보이지 않는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묵묵히 바닥의 난장판을 치우고 텅 비고 차가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지난 6개월간 강태준은 이 방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었다. 우리의 결혼은 오직 남들 앞에서만 존재했다. 손가락의 상처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위장의 울렁거림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미친 듯이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아무것도 토해낼 수 없었다. 거울 속 초췌한 내 얼굴을 보다가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내 생리가 거의 2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흉곽을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해. 의사는 분명히 나에게 말했다. 나의 나팔관은 선천적으로 막혀 있어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메스꺼움과 오지 않는 생리가 끊임없이 내 이성을 흔들었다. 공포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만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촘촘한 그물처럼 나를 꼼짝 못하게 탐함해었다. 나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외투로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마치 도둑처럼 평창동의 저택을 빠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24시간 약국으로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임신 테스트기 하나 주세요.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뜯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한 세기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미친 듯이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2번째의 선명한 붉은 줄이 하얀 표시창에 천천히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났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임신했다. 불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나는 그 작은 테스트기를 손에 꽉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케이스가 내 체온에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망이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합리적인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외도하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생활은 집과 가끔 원장님을 뵈러 병원에 가는 것이 전부였다. 내가 접촉한 모든 남성과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내가 유일하게 깊은 관계를 맺은 남자는 강태준 뿐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나와 같이 불임 진단을 받지 않았던가? 나는 우리 사이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족 모임에서 강씨 집안 어른들이 은근슬쩍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술을 많이 마셨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몸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났다. 그는 나를 보았다. 평소의 차가움 대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억압 같기도 자조 같기도 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침묵 속에서 나를 안아 올려 우리가 한 번도 함께 잠든 적 없는 커다란 침대로 향했다. 그것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체온을 느낀 순간이었다. 모든 과정에서 그는 극도로 침묵했고 조금의 온정도 없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다. 일이 끝난 후 그는 곧바로 일어나 게스트룸으로 가버렸고 나에게는 단호한 뒷모습만 남겼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설마 바로 그 한 번? 불임인 남자와 불임인 여자의 단 한 번의 우연한 결합으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의학적 기적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이었던가? 내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약 강태준의 불임이 거짓이라면 그는 왜 나를 속였을까? 왜 하필 나와 같은 불임 여성을 아내로 선택했을까? 만약 그가 정상이라면 이 아이의 등장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놀라움일까? 아니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골칫거리일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화장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석함에 숨기고 온갖 잡동사니로 덮어두었다. 이 비밀은 시한폭탄과 같았다. 언제 터질지, 터진 후에 나를 얼마나 산산조각 낼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으로 지냈다. 입덧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특히 아침이나 기름진 냄새를 맡을 때면 더욱 그랬다. 나는 위장염이라는 핑계를 대며 윤혜경 여사나 강유라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최대한 피했다. 하지만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아침 계단으로 막 내려서려는데 다이닝룸에서 풍겨오는 진한 베이컨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위장이 순식간에 뒤틀렸다. 나는 서둘러 입을 막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거기서 윤혜경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박서아, 요즘 아주 버릇이 없어졌구나. 어른을 보고도 인사할 줄을 몰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메스꺼움을 억지로 참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윤혜경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날카로운 눈으로 내 온몸을 훑어보았다. 요 며칠 수상하게 구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밥도 안 먹으러 내려오고 우리 강씨 집안 밥이 내 입맛에 안 맞기라도 하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나는 창백한 얼굴로 해명했다. 속이 안 좋아? 옆에 앉아있던 강유라가 과장되게 웃었다. 새언니, 혹시 무슨 남들한테 말 못할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병은 초기 증상이 메스꺼움이랑 구토라던데. 그녀의 말은 악의와 암시로 가득 차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만들었다. 유라야, 함부로 말하지 마. 윤혜경 여사는 입으로는 꾸짖었지만 눈빛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몸이 안 좋으면 가정의를 불러서 진찰받도록 해. 우리 강씨 집안 사람이 밖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지. 가정의를 부른다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의사가 오면 내 비밀은 분명 들통나고 말 것이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냥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니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까지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서둘러 거절했다. 내가 거절하면 할수록
그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윤혜경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차갑게 굳었다. 뭐야? 의사한테 보여주기 무서울 정도로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박서아,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 밖에서 우리 강씨 집안에 먹칠할 짓을 했다면 내가 절대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강태준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여전히 그 냉정한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 사이를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마침내 내 창백한 얼굴에 멈췄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마침 잘 왔다. 강유라가 즉시 구원군을 만난 듯 온갖 살을 붙여 말했다. 새언니가 며칠 전부터 계속 헛구역질을 하는데 속이 안 좋다고만 하잖아. 우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싫대. 오빠, 뭔가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강태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그 강력한 압박감에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두 개의 블랙홀 같아서 내 마음속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내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그가 그 차가운 신문하는 듯한 눈빛으로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묻는 걸 기다려야 할까? 나의 침묵은 그들에게는 찔리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윤혜경 여사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그래, 이 파렴치한 것. 분명히 밖에서 무슨 추잡한 짓을 저지른 게 틀림없어. 태준아, 당장 이혼해. 우리 강씨 집안은 이런 망신 못 당한다. 맞아, 오빠. 저 찔리는 표정 좀 봐. 분명히 밖에 남자가 있는 거야. 욕설과 비난이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왔다. 나는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조각배가 된 기분이었다. 이 끝없는 치욕에 내가 거의 잠식당할 무렵 줄곧 침묵하던 강태준이 갑자기 손을 뻗어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건조하고 따뜻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따라와. 그는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의 경악하는 시선을 뒤로하고 나를 끌고 곧장 문 밖으로 나갔다. 차 안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강태준은 말없이 운전했다. 그의 여벌굴 선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어 폭풍전야의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불안하게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미지의 공포는 윤혜경 여사의 면전에서의 모욕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 차는 질주를 계속했고 마침내 한눈에 봐도 매우 비싸 보이는 사립병원 앞에 멈춰섰다. 내려. 강태준의 목소리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내 심장이 싣는 듯했다.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가 나를 병원에 데려온 것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는 내 공포를 꿰뚫어 본 듯 눈빛에 알아차리기 힘든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정확한 답이 필요해.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내가 정말로 아픈 건지 아니면 임신한 건지 직접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 문을 열어 그의 뒤를 따라 병원으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분명 이곳에 단골인 듯했다. 그는 접수도 하지 않고 나를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의 VIP 진료실로 향했다. 매우 권위 있어 보이는 백발의 여의사가 우리를 맞이했다. 강 대표님. 여의사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나에게로 시선을 돌려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이쪽이 사모님이시군요. 앉으세요. 강태준은 내 옆 의자에 앉아 의사에게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김 원장님, 아내가 최근 계속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를 합니다. 종합적인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종합적인이라는 두 글자에 특별히 힘을 주었다. 김 원장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인지, 최근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등. 나는 감히 숨길 수 없어 사실대로 대답했다. 질문에 하나씩 답할 때마다 옆에 앉은 남자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년의 문진이 끝난 후 김 원장은 나를 보며 약간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사모님, 말씀하신 증상으로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장 기능 장애, 다른 하나는 임신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검사하죠. 강태준이 즉시 말했다. 어조는 단호했다. 나는 간호사를 따라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은 매분 매초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 같았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강태준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한 사람 정도의 거리가 있었지만 침묵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나를 짓눌렀다. 마침내 간호사가 보고서 한 뭉치를 들고 다가왔다. 강 대표님, 사모님, 결과 나왔습니다. 김 원장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김 원장은 내 초음파 사진과 혈액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다소 복잡해 보였다. 원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약간의 긴장을 나는 알아챌 수 있었다. 김 원장은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내 평평한 아랫배에 시선을 고정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검사 결과로 볼 때 사모님께는 위장 관련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럼 강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김 원장의 얼굴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우리 쪽으로 돌려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아기집을 가리키며 경쾌하고 기쁜 어조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으로 보아 아마도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쌍둥이. 이 세 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서 거세게 터져나왔다. 나는 완전히 멍해져서 그 흑백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두 개의 작은 점이 내 아이들이라고? 내가 둘을 가졌다고? 이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는 옆에 있는 남자의 반응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다 강력한 힘이 내 손목을 꽉 쥐었을 때 나는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돌려 강태준의 깊은 바다 같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은커녕 놀라움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녹일 수 없는 차가움과 신문하는 듯한 눈빛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강한 압박감이 담긴 시선이었다. 마치 내가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사기꾼이고 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확실합니까? 그가 김 원장을 보며 물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아주 확실합니다. 김 원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HCG와 프로게스테론 수치 모두 정상이고 초음파에서도 두 개의 아기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태아 심장박동도 아주 힘차고요. 크기로 보아 임신 주수는 대략 8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8주. 나는 마음속으로 빠르게 시간을 계산했다. 정확히 그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던 그날 밤이었다. 정말로 그의 아이였다. 이 사실은 내 마음에 복잡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나 자신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희미한 기쁨이 솟아났다. 하지만 강태준의 표정을 본 순간 그 희미한 기쁨은 순식간에 얼음물에 꺼져버렸다. 그는 천천히 내 손을 놓고 테이블 위에 검사 보고서를 집어들어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두꺼운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한참 후 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일어나 나에게 차갑게 두 단어를 내뱉었다. 가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분이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의 태도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했다.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올 때보다 더욱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사진 속 두 작은 생명만이 나의 유일한 온기였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이 숨 막히는 침묵을 깼다. 강태준 씨, 나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 당신 아이예요. 그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등에 힘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며 이 사이로 말을 쥐어짰다. 박서아, 내가 믿을 것 같아. 내 심장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내가 믿을 것 같아.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반문은 독이 묻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찔러와 잔인하게 휘저었다. 내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의 피가 이 순간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 손뭉치가 걸린 것처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래, 그가 나를 믿을 리가 없었다. 병원에서 불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남자와 똑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와서 아이들이 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금세기 최대의 코미디처럼 들릴 것이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가 된 듯 질식할 것 같은 침묵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차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 흐릿한 빛의 흐름으로 변해갔다. 나는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 보았다. 흑백 영상 속 두 작은 생명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들은 하늘이 내게 준 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평창동 저택에 돌아왔을 때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분명 우리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오는 것을 보자 윤혜경 여사가 즉시 일어나며 조급하게 물었다. 태준아, 어떻게 됐어? 의사가 뭐래? 저게 밖에서 무슨 더러운 병이라도 얻어온 거니?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임신 검사 보고서를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위에 던졌다. 탁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강유라가 호기심에 다가가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위의 글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과장된 비명을 질렀다. 임신? 쌍둥이라고? 윤혜경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보고서를 낚아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위의 결론을 쳐다보았다.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윽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가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왔다. 박서아. 그녀가 맹렬하게 고개를 들어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목소리는 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천한 것. 네가 감히 내 아들 몰래 밖에서 놀아나? 그래놓고 그 씨도 모를 것들을 우리 강씨 집안에 들여?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녀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손에 잡히는 대로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 나에게 세게 던졌다. 나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아랫배를 감쌌다.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놀라서 눈을 뜨자 어느새 강태준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무거운 재떨이를 안정적으로 받아냈다. 그의 손등이 재떨이 모서리에 긁혀 붉은 상처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광기에 휩싸인 윤혜경 여사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윤혜경 여사는 멍해졌다. 평소 내 일에 무관심하던 아들이 나를 감싸고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태준아, 너 지금 쟤를 감싸는 거니? 윤혜경 여사는 더욱 격분했다. 저 여자가 내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했는데
아직도 쟤를 감싸? 내가 쟤한테 무슨 홀리기라도 한 거야. 맞아요, 오빠. 강유라도 옆에서 부채질했다.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저렇게 부정한 여자는 당장 내쫓아서 거리에 나앉게 해야 해요. 제 뱃속에 있는 사생아는 절대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어요. 사생아, 내쫓아서. 이런 악독한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나를 난도질했다. 나는 아랫배를 감싸 안았다. 몸이 통제불능으로 떨렸다. 그들은 내 아이들이었다. 사생아 따위가 아니었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빛은 무섭도록 어두웠다. 거실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다.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는 그의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강태준은 재떨이를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몸을 돌려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따져 묻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극도로 평온하고 또한 극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올라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집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난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올라가라고 했어. 그가 말을 끊었다. 어조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의 신뢰 없는 눈빛을 보자 내 마음이 조금씩 차가워졌다.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쳐다본 뒤 침묵 속에서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2층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불어오자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다. 난간에 기대어 아래 정원에 정성껏 가꾸어진 화초들을 보며 마음이 막막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강태준은 나를 믿지 않고 윤혜경 여사는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한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없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를 쓰다듬었다. 이곳에는 2명의 무고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따라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다. 더더욱 태어나자마자 사생아라는 오명을 쓰게 할 수는 없었다. 아래 거실에서는 어렴풋이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윤혜경 여사가 강태준에게 나와 이혼하고 나를 내쫓으라고 강요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테라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내 뒤에 섰다. 우리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다. 바람이 그의 앞머리를 흩날리게 해 평소의 날카로움이 조금 덜하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듯 보였다. 박서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져 조금 부서지는 듯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난간을 잡은 손가락이 너무 세게 힘을 주어 하얗게 질렸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고야 마는 건가? 그는 결국 그 진단서를 믿고 나를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에게 작성하라고 할게. 원하는 보상은 뭐든 말해.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사업 거래를 논하는 것 같았다. 보상? 내 마음속에서 서글픈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돈 때문에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깊고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눈빛과 마주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요?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나는 내 아이들만 원해요.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내가 키울 능력은 없어. 이건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강태준 씨, 당신이 이 아이들이 당신 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오직 나, 박서아 한 사람의 아이들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우린 남남이에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 그의 곁을 지나쳐 방으로 짐을 싸러 가려 했다. 하지만 내 손목이 그에게 거칠게 붙잡혔다. 그의 힘은 너무나 강해서 내 뼈를 으스러뜨릴 것만 같았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강태준 씨, 이거 놔요. 그는 놓기는커녕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그의 눈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어두운 기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박사아, 그가 내 눈을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넌 어디도 갈 수 없어. 이 아이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이 극도로 복잡해졌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내가 갖겠어. 내가 갖겠어.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이 세 마디는 가볍게 들렸지만 마치 세 개의 거대한 산처럼 내 심장을 짓눌러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가 뭔데 그런 베푸는 듯한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내 아이의 소유권을 결정한단 말인가. 거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나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당신이 뭔데요?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며 붉어진 눈으로 그에게 소리쳤다. 강태준 씨, 당신은 이 아이들이 당신 아이라는 걸 믿지 않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당신이 갖겠다고 하는 건데요? 당신은 내 아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내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고 눈물은 속절없이 눈가에 고였다. 나의 히스테릭한 반응에도 강태준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복잡하고 분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믿지 않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다시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화제를 바꾸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거대한 압박감이 나를 덮쳐왔다.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든 우리 결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생겼고 강씨 집안에서 발견된 이상 그들은 강씨 성을 따라야만 해. 나는 그의 논리에 어이가 없어 한 걸음 물러서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 그게 무슨 강도 같은 논리예요? 강도 같은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야. 그의 눈빛에는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강씨 집안은 이런 망신을 당할 수 없어. 나 강태준도 서울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는 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반드시 내 아이여야만 해. 적어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나는 마침내 알아들었다. 그는 아이가 정말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억울한지 아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강씨 가문의 체면과 그 자신의 가소로운 자존심뿐이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주저없이 내 아이들을 빼앗아 추문을 덮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눈앞에 이 잘생겼지만 뼛속까지 냉혹한 남자를 보며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꿈도 꾸지 마. 나는 이를 악물고 세 글자를 뱉어냈다.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강태준, 잘 들어.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누구도 내 곁에서 빼앗아 갈 수 없어. 만약 당신이 감히 그런 짓을 한다면 난 당신과 끝까지 싸울 거야. 싸워? 그는 마치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입가에 비웃음을 띄웠다. 박서아, 넌 뭘로 나랑 싸울 건데? 아직도 병원에서 내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내 원장님으로? 나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의 혈액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가 감히 원장님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다니. 그분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다. 강태준, 너 정말 비열하구나. 나는 분노에 몸을 떨며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손쉽게 내 손목을 낚아채 내 손을 허공에 고정시켰다.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따뜻한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지만 그가 뱉어내는 말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난 이보다 더 비열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가소로운 모성의 연극은 집어치우고 얌전히 내 말 들어. 얌전히 아이 낳고 내 강태준의 아내 역할이나 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그 원장님의 인공호흡기가 어느 날 갑자기 꺼지지 않으리라고는 장담 못해. 그 말을 마친 그는 내 손을 놓았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손수건을 꺼내 느릿느릿 손을 닦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테라스를 떠났다. 나 혼자 그 자리에 남겨졌다. 온몸이 차갑고 마치 얼음 동굴에 떨어진 것 같았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냉혹하고 무정하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가 과거에 냉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그가 위장하기 귀찮아 드러낸 표면에 불과했다. 그의 뼛속은 철저한 악마였다. 나는 졌다. 완전히 졌다. 나에게는 그와 맞설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강태준은 내 휴대폰과 컴퓨터를 모두 빼앗았고 저택의 경호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나를 감시했다. 나는 대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나의 세계는 이 차갑고 화려한 감옥뿐이었다.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는 여전히 나에게 좋은 낯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강태준의 아이들은 반드시 강시성을 따라야 한다는 명령 때문인지 더 이상 나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다만 언어적인 냉소와 비아냥은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내가 밥을 먹을 때 일부러 내 앞에서 어떤 재벌가 사모님이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내가 정원을 산책할 때 어디서 굴러먹던 씨인지도 모르는데 용됐다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모든 것을 참았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에 계신 원장님을 위해서 나는 참아야만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밥을 먹고 영양을 보충하기 시작했다. 어떤 음식이 나오든 아무리 심하게 토하든 나는 억지로 전부 먹어치웠다.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내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매우 바쁜 듯 했고 가끔 돌아올 때면 그저 차갑게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내가 얌전히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갈 뿐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날들은 이 죽음과 같은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갔고 내 배도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이 정적을 깼다. 강태준의 비서였다. 그는 서류 한 뭉치와 한마디 말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양수 검사 친자 확인 동의서였다. 비서는 서류와 펜을 내 앞에 내밀며 사무적인 말투로 강태준의 명령을 전달했다. 강 대표님께서 100%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동의하시면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모님께서 그 결과를 아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동의서를 보며 온몸을 떨었다. 양수 검사는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지만 나를 더욱 뼛속까지 시리게 만든 것은 그 결과를 알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나는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동의서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순간 나는 고개를 들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강태준의 차가 천천히 저택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돌아왔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각 잡힌 검은색 정장에 냉정한 표정, 중요한 회의를 막 끝낸 듯 미간에 약간의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내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와서 그 서류 봉투를 내 앞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박서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음장 같았다.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내가 친자 확인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건강검진 결과표가 들어 있었다. 강태준의 것이었다. 보고서의 정자 활동성 항목에 선명하게 정상,
활동성 A급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본 순간 나는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맹렬히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충격으로 말을 잃은 내 표정을 보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맞아. 내 불임 진단은 가짜였어. 내 불임 진단은 가짜였어. 이 한마디는 마치 터져버린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냈다. 나는 손에 든 건강검진 결과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위에 모든 검은 글자들이 나의 어리석음을 무정하게 비웃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이것은 철저한 사기극이었다. 나 혼자만 속고 있었던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극. 왜? 내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건조했고 글자 하나하나에 핏기가 묻어나는 듯했다. 왜 나를 속였어요? 왜 가짜 불임 진단서를 만든 거예요? 강태주는 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동작은 우아했지만 표정은 극도로 냉담했다. 그는 심판관이었고 나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였다. 간단해. 그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몇 년 전 원하지 않는 정략 결혼을 거절하기 위해 이 가짜 보고서를 만들게 했지. 그러다 보니 이 불임이라는 신분이 꽤 유용하다는 걸 알았어. 어머니의 끝없는 맞선 주선 같은 불필요한 골칫거리들을 막아줬거든. 그래서 이 보고서는 계속 사용되어 왔던 거야. 그의 설명은 가벼웠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손쉽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마음 편히 이용하며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럼 왜 나를 선택했어요? 나는 손에 든 보고서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여자든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나와 같은 불임 여성을 선택한 거죠? 너도 불임이니까. 그가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집안을 상대할 아내가 필요했지만 내 인생을 망칠 아이는 원하지 않았어. 너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는 최고의 선택지였지.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을 얻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어떤 변수도 생기지 않을 가장 견고한 협력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합의했던 내용 아니었나? 합의? 내 마음속에서 거대한 비애가 솟구쳤다. 내가 동병상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그의 치밀한 계산 아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조합에 불과했다. 나는 광대였다. 내 고통을 이해해줄 동지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그저 내 연기를 감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이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는 거였군요.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는 절대로 임신해서는 안 되는, 임신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 맞죠? 맞아. 그는 망설임 없이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인정했다. 너의 임신은 거대한 변수였어. 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지. 박서아, 이제 보니 내 불임은 가짜였고 너의 불임 역시 명백히 가짜였군. 자, 그럼 문제가 생겼네. 우리 두 사기꾼이 만났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그의 말은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차갑게 식혔다. 그래, 그의 인식 속에서 나 또한 사기꾼이었다. 재벌가에 시집오기 위해 불임 증명서까지 위조한 교활하고 음흉한 여자. 나의 모든 변명은 그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탄로난 후의 발악에 불과했다. 난 속이지 않았어요. 나는 흥분해서 일어섰다. 내 진단서는 진짜예요. 왜 임신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로 우연이었어요. 아이는 정말로 당신 아이예요. 그런 말은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온 뒤에나 해. 그는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 듯했다. 눈빛의 조롱과 경멸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이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우리 사이에 놓인 것은 진단서의 진위 여부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신뢰라는 마음이었다. 좋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럼 친자 확인하죠. 하지만 강태준 씨, 만약 결과가 당신 아이라는 걸 증명한다면 당신은 오늘 나에게 한 모든 모욕과 의심에 대해 사과해야 할 거예요. 그러지. 그는 빠르게 대답했다. 입가에는 심지어 희미한 미소까지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음산해졌다.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서아, 나는 너와 내 사생아,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내 원장님까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들 거야. 조금의 가식도 없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나는 그의 눈에 서린 살기에 놀라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등을 꼿꼿이 편 채 그의 시선과 마주했다. 기다릴게요. 양수 검사 수술은 3일 뒤로 잡혔다. 그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3일이었다.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는 강태준의 불임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가 이내 나에게 더욱 광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에게 나는 강태준이 정상이라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모자기 무츠귀 어머니가 아들 덕에 귀해짐을 통해 강씨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굳히려 한 여자였다. 내 처지는 이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차갑고 기름진 것들로 바뀌었고 심지어 한 번은 윤혜경 여사의 지시를 받은 가정부가 내 국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들은 벌써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서 준비한 어떤 음식에도 손대지 않았다. 강태준도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그는 묻지 않았지만 비서를 시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부의 고급 산모 전문 레스토랑에서 나를 위한 식사를 따로 주문해 배달시켰다. 그의 행동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가장 악독한 말로 나를 협박하면서도 뒤에서는 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고 굳이 추측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 나의 유일한 신념은 검사 결과를 기다려 사실로 그의 뺨을狠狠히 후려치는 것뿐이었다. 수술 당일 강태준이 직접 차를 몰아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내내 우리는 여전히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길고 긴 바늘이 내 배를 뚫고 들어올 때 나는 긴장으로 온몸을 떨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공포만이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내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했다. 바로 그때 따뜻하고 건조한 큰 손이 갑자기 내 손을 덮어 꽉 잡아주었다. 나는 놀라서 눈을 떴고 강태준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는 수술대 옆에 서 있었고 미간을 찌푸린 채 얼굴은 나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차가움과 신문하는 듯한 기색 대신 긴장과 걱정이 드러나 있었다. 내가 헛것을 본 걸까?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다. 의사는 양수 샘플을 채취하고 나에게 돌아가서 푹 쉬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강태준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다. 차가 저택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어 침묵을 깼다. 박서아.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만약 결과가 나와서 내 아이가 맞다면 넌 뭘 원해? 나는 잠시 멍했다가 이내 차갑게 웃었다. 왜요? 강 대표님께서는 벌써부터 저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는 내 비아냥을 무시하고 그저 혼잣말처럼 말했다. 강씨 집안 명의의 모든 부동산, 유성그룹 지분 10%, 그리고 한도 없는 블랙카드.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선이 분명한 옆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이 서글퍼졌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돈과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족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조금 의외라는 듯 고개를 돌려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럼 뭘 더 원하는데? 나는 그의 시선과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이혼, 그리고 아이들의 단독 양육권도 원해요. 내 말이 떨어지자 차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했다. 강태준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힘줄이 하얗게 솟아올랐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길가에 세웠다. 뭐라고? 그가 고개를 돌려 검은 눈동자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위험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마주보며 반복해서 말했다. 결과가 나와서 내 결백이 증명되면 우리는 이혼할 거라고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예요. 당신과 그리고 강씨 집안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 없이. 박서아, 너 미쳤어?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관자놀이의 힘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화가 난 듯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강씨 집안을 떠나서 네가 뭘로 아이 둘을 키울 건데? 그건 제 일이니까 강 대표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전 비록 가난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거짓말, 의심, 냉대로 가득 찬 강씨 집안 같은 감옥이 아니라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줄 수 있어요. 감옥? 그는 내 말에 찔린 듯 눈빛이 순간적으로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내 눈에는 강씨 집안이 감옥으로 보이나? 아닌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곳에서 나는 존엄도 인격도 없어요.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잘못된 일이죠. 내 아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강태준, 당신의 돈과 권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물질적 생활을 줄 수 있겠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줄 수 없어요. 내 말은 그의 아픈 곳을 하나하나 찌른 듯 했다. 그의 얼굴이 극도로 굳어지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이 사이로 한마디를 쥐어짰다. 이혼은 안 해. 그건 당신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법이 저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믿어요. 공정한 판결?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조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박서아, 넌 너무 순진해. 이 서울에서 나 강태준이 하는 말이 곧 법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사건을 맡을 로펌은 단 한 곳도 없을 거라는 거 믿어져? 그의 말은 나를 얼음 동굴에 빠뜨렸다. 나는 잊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서울에서 하늘도 가릴 수 있는 남자였다. 권력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앞에서 내가 말하는 저항은 그저 당랑거철 단랑, 짓, 제 분수를 모르는 짓에 불과했다. 순간적으로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며 그는 자신의 위협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다시 차를 출발시키며 평소의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비현실적인 환상은 집어치워. 얌전히 내 강태준의 아내 역할이나 잘해. 그게 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최선의 선택이야. 차는 천천히 저택으로 돌아왔고 내 마음은 끝없는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이 끓는 기름 가마속에서 고통받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더 이상 원장님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내가 저항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저택의 경호원을 늘렸고 나는 외부와 연락할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당했다.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도 그의 경고를 받은 듯 더 이상 나에게 노골적인 괴롭힘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보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나의 끝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저택 전체가 폭풍전야의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마침내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되었다. 그날 아침 나는 매우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아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결과가 어떻든 나를 기다리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닐 것 같았다. 강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었다.
그는 오늘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을 입어 더욱 훤칠하고 냉정해 보였다. 가자. 그는 단 두 마디만 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역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릎 위에 놓인 그의 손은 계속 꽉 쥐어져 있어 그의 내면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우리는 바로 김 원장의 진료실로 갔다. 김 원장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우리를 보고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밀봉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강 대표님, 사모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 시선은 그 누런 서류 봉투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강태준이 손을 뻗어 그 서류를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봉투를 뜯지 않고 서류를 든 채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마치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뜯어봐요. 내가 단념하든 당신이 단념하든 해야죠. 그는 나를 깊이 한 번 쳐다보고 마침내 그 뼈마디가 굵은 손으로 천천히 조금씩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기 시작했다. 그는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고개를 숙여 읽었다. 시간이 이 순간 무한히 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표정을 볼 수 없었고 그저 팽팽하게 긴장된 턱선과 점점 더 어두워지는 얼굴빛만 볼 수 있었다.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설마 내가 절망하기 직전 그가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격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충격, 믿을 수 없음, 후회, 그리고 희미한 광의까지. 그는 그 종이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다가와 그것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검사 보고서 가장 아래쪽의 결론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DNA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강태준은 쌍둥이 태아의 생물학적 부부일 가능성이 99.9999%로 친자 관계가 성립됨을 지지함. 흑백으로 선명하게 박힌 글자들. 눈물이 순식간에 내 시야를 흐렸다. 내가 이겼다. 나는 마침내 내 결백을 증명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흐릿한 눈물 너머로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의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빛은 극도로 복잡했다. 이제 만족해요? 나는 내가 거의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묻는 것을 들었다.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옆에 있는 김 원장을 보며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아이가 제 아이가 맞다면 제 아내의 예전 그 원발성 불임 진단 보고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강태준의 이 질문은 마치 거대한 돌멩이가 평온한 호수에 던져져 천겹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다. 그래, 아이가 그의 것이 맞다면 나의 불임 진단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팔관이 선천적으로 막혔다고 진단받은 여자가 어떻게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김 원장 역시 이 질문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는 내 상태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이제 친자 확인 결과는 이 의학적 미스터리를 정점으로 밀어 올렸다. 강 대표님, 그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원래대로라면 박사와 사모님의 예전 진단 보고서는 양쪽 나팔관이 가늘고 뒤틀려 있으며 폐쇄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 임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강태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추궁했다. 만약 예전 그 진단 보고서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김 원장은 우리 사이를 오가며 다소 망설이며 말했다. 위조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위조?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한 번도 그 보고서의 진실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시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었고 주치의 역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어떻게 위조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반박했다. 그 병원은 시내에서 최고이고 의사 선생님도 제가 오랫동안 수소문해서 겨우 예약한 분이었어요.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를 두드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물었다. 박서아, 예전에 너를 진단했던 의사 이름 기억나? 네, 기억나요. 나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다. 이수진 과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진. 강태준은 그 이름을 되뇌더니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사람 하나 좀 알아봐줘.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과 단호함을 되찾았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산부인과 이수진이라는 의사야. 그녀의 모든 자료, 최근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전부 30분 주지. 전화를 끊고 그는 나와 김 원장에게 말했다. 이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 아내의 산부인과 종합검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내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김 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간호사를 따라 또다시 복잡한 검사들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내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만약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난 반년 넘게 내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자괴감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누가 이토록 악독한 거짓말로 내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 넣었단 말인가? 검사 결과는 금방 나왔다. 김 원장은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확신에 찬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다. 박서아 사모님의 몸은 매우 건강합니다. 나팔관도 깨끗하게 뚫려 있고 난소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임 체질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그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 이 결론은 나에게 만감이 교차하게 했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해방감과 함께 농락당했다는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가 김 원장의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강태준의 비서인 최 비서가 이미 서류 봉투를 가져와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봉투를 열어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종이가 넘어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험악해졌다. 마지막에는 그의 눈에 두꺼운 얼음장이 맺혔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는 방 전체를 얼려버릴 것 같았다. 뭘 알아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은행 거래 내역서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다. 이거 봐. 나는 의아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위에 한 거래 내역을 본 순간 내 동공이 맹렬하게 수축했다. 내가 불임 진단 보고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그 이수진이라는 의사의 계좌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송금인의 이름은 놀랍게도 윤혜경이었다. 시어머니 윤혜경. 이 사실은 마치 번개가 내 정수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왜 윤혜경 여사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토록 나에게 적대적이었는지, 왜 그녀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빌미로 나를 온갖 방법으로 모욕했는지, 왜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가 그렇게 광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모든 것이 그녀가 정교하게 계획한 음모였다. 그녀는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수를 쳐서 의사를 매수하고 나에게 가짜 불임 진단서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혈통계승을 목숨처럼 여기는 강씨 집안이 절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녀의 아들 강태준 역시 그 때문에 나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자신의 아들 역시 가짜 불임 보고서를 들고 있을 줄은 몰랐다. 더더욱 그녀가 불임이라고 단정한 두 사람이 정말로 아이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의 임신은
그녀의 뺨을 흔흔히 후려치는 따귀와 같았고 그녀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 모든 것을 깨닫자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장 같았다. 얼마나 악독한 마음인가. 내가 강씨 집안에 시집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는 이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단지 내 결혼을 망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여자로서의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감히.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분노에 온몸을 떨었다. 강태준이 일어나 내 곁으로 와서 내 차가운 손을 그의 따뜻한 손바닥으로 감쌌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나에게 위로를 건넨 순간이었다. 두려워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난 너에게 사과해야 해. 강씨 집안 전체가 너에게 빚을 졌어. 내가 하나하나 전부 다 받아내 줄게. 그의 눈에서 무서운 한기가 번뜩였다. 나는 그런 강태준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영린을 건드린 사자처럼 파괴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강씨 집안에 큰 변화가 닥칠 것임을 직감했다. 저택에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저택 전체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늘 그렇듯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나와 강태준이 함께 들어오는 것을 보자 윤혜경 여사가 즉시 찻잔을 내려놓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 이제야 와? 결과는 글씨도 모를 것은 대체 누구 거래? 어서 내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저 재수 없는 것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하니까. 강유라도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웃었다. 엄마,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결과 나오면 오빠가 알아서 빈손으로 내쫓을 텐데요. 그때 가서 제가 어떻게 다시 잘난 척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마치 내가 쫓겨나는 비참한 결말을 이미 본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저 여자, 바로 저들이 가장 비열한 수단으로 내 반년의 삶을 파괴하고 나를 끝없는 고통과 자괴감 속에서 살게 했다. 내가 입을 열려는 순간 내 곁에 강태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그 DNA 검사 보고서와 윤혜경 여사가 의사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함께 그녀의 앞에 던졌다. 어머니, 이번에는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보다 어머니께서 이 5억 원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혜경 여사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친자 확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 친자 확률 99.9999%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제 진단 보고서에는 분명. 그녀는 횡설수설 중얼거리다가 이내 그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았다. 그 위에 거래 기록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가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강태준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무슨 5억? 난 누구한테 돈 보낸 적 없어. 이 지경까지 와서도 아직 발뺌하시겠습니까? 강태준의 눈빛에는 실망과 냉기가 가득했다. 제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과장, 전부 다 실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가 5억 원과 그녀 남편의 직장을 담보로 협박해서 박서아의 가짜 불임 진단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고요.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일이 탄로나자 윤혜경 여사는 더 이상 위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내 코를 가리키며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내가 왜 그랬냐고. 다 너 때문이야.
이 여우 같은 것 때문이라고. 내가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고아년을 굳이 아내로 맞이하게 만들어.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태준이를 위해서, 우리 강씨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요. 강태준이 서글픈 냉소를 터뜨렸다. 저를 위한다는 게 저를 속이고 저를 기만하고 심지어 무고한 한 여자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무겁군요.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옆에 있던 강유라가 상황을 보고 즉시 윤혜경 여사를 감쌌다. 엄마가 저렇게 한 건 다 오빠가 저 여자한테 홀려서 그런 거잖아. 제가 뭐가 좋은데?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오빠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입 닥쳐. 강태준이 맹렬하게 고개를 돌려 극도로 무서운 눈빛으로 강유라를 쏘아보았다. 내가 한 짓들은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몰래 내 부속 카드로 내 남자친구의 쓰레기 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300억을 날린 거. 그리고 지난번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었을 때 누가 그거 막아줬지? 바로 나야, 강유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박서아에게 손가락질을 해. 강유라는 그의 호통에 온몸을 떨며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강태준의 시선은 이미 핏기 없이 변한 윤혜경 여사에게로 돌아갔다. 어머니,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를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니는 정말로 제 마지막 선을 건드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다. 어머니께서 상처 입힌 것은 박서아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들까지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제 손으로 제 친자식을 죽일 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할 때 목소리에는 알아차리기 힘든 떨림이 묻어 있었다. 윤혜경 여사는 완전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그토록 낯설고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이번에는 자신이 정말로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크게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녀는 울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번 한 번만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습니다. 강태준이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께서 그 일을 저지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내 곁으로 와서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시선은 여전히 윤혜경 여사를 향한 채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박서아는 나 강태준의 유일한 아내이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이 저택의 유일한 안주인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곧 나의 명령과 같습니다. 누구든 다시 그녀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는 곧 나 강태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옆에 서 있던 집사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집사, 여사님 짐 좀 챙겨. 내일 아침 일찍 차를 보내 호주의 요양원으로 모셔. 내 허락 없이는 다시는 귀국하실 수 없도록 해. 그리고 그의 시선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강유라에게 향했다. 제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차랑 집도 회수해. 계속 강씨 집안의 딸로 살고 싶으면 박서아에게 차를 따라주고 그녀가 만족할 때까지 시중들라고 전해.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당장 쫓아내. 그의 결정은 단호하고 조금의 인정사정도 없었다.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는 모두 경악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던 강태준이 이렇게까지 무정한 결정을 내릴 줄은 믿을 수 없었다. 강태준, 너 외부 사람 하나 때문에 감히 나를 쫓아내? 내가 내 친엄마야. 윤혜경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올라가자. 저런 지저분한 일들 때문에 너랑 아기한테 영향 가면 안 돼.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잿빛이 된 두 여자의 곁을 지나쳐 갔다. 이 순간
지난 반년간 내 마음을 억눌렀던 모든 억울함, 분노, 원망이 마치 출구를 찾은 듯 했다. 확고한 선택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방으로 돌아와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나를 소파에 앉히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방에는 은은한 노란빛의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부드러운 빛이 그의 깊은 이목구비 윤곽을 그렸고 그의 눈 속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하게 녹아내리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박서아, 정말로 미안해. 그는 내 손을 잡아 입술에 대고 부드럽게 입 맞췄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대하듯이 내가 널 의심해서는 안 됐어. 그런 말들로 너에게 상처 줘서는 안 됐어. 더더욱 원장님을 가지고 널 협박해서는 안 됐어. 내가 쓰레기였어. 그가 마지막 말을 할 때 언제나 당당하던 그 남자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다. 미웠는가? 당연히 미웠다. 원망했는가? 당연히 원망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의 친어머니와 동생과 결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그의 날개 아래 굳건히 보호했을 때 내 마음속의 그 미움과 원망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부드럽게 내 손을 빼내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쓰레기였어요.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했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쓰레기였어.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너와 아이들에게 보상하고 너를 돌보고 사랑할 기회를. 그의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연약함과 간청이 담겨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처음부터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이 결혼이 정말로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부서진 신뢰가 정말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강태준. 나는 그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의 눈 속 빛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 알았어. 그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얼마든지 기다릴게. 내 남은 평생의 모든 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저지른 잘못을 갚아나갈게. 그날부터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 냉담한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불필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매일 정시에 퇴근했다. 그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서투르게 나를 위해 요리를 했다. 맛은 형편없었지만 그는 나와 함께 산책했고 내가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했다. 그는 심지어 육아 서적을 한가득 사와서 매일 밤 내 곁에서 뱃속의 아기들에게 부드럽게 책을 읽어주었다. 윤혜경 여사와 강유라도 그가 말한 대로 마땅한 벌을 받았다. 윤혜경 여사는 호주로 보내졌고 강유라는 집에서 하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매우 불만스러워했지만 강태준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온갖 고생을 맛본 후에야 마침내 철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 시작했고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녀가 강태준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삶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몇 달 후 나는 병원에서 순조롭게 남매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들은 그를 닮았고 딸은 나를 닮았다. 간호사가 두 작은 아기를 우리 앞에 안고 왔을 때 나는 재계에서 냉혹하기로 소문난 이 남자 강태준이 아이처럼 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품에서 아기 하나를 안아들고 또 다른 아기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박서아. 그가 아이를 안고 내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고마워. 이 아이들을 세상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는 그를 보고
또 품에 안긴 옥처럼 예쁜 작은 얼굴을 보았다. 마음속이 부드러워졌다. 어쩌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회할 용기와 다시 시작할 결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황당한 사기극으로 시작되었고 수많은 의심과 상처를 겪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햇살은 마침내 어둠을 몰아냈다. 나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과 곁에서 아이를 안고 바보처럼 웃고 있는 이 남자를 보았다. 나는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 집이 마침내 이 순간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진정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